아버님은 곧 오시나요? 태준 씨 어머니인 윤미자가 묻자 수지는 담담히 대답했다. 네. 첫 배송만 마치고 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참 성실도 하시네요. 비아냥스러운 말투가 수지의 귀를 스쳤다. 저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골목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때 한도연은 오래된 창고 겸 작업실에 불을 켠다. 전날 밤에 미처 분류하지 못한 상자들이 탁자 위에 고요히 쌓여 있고 상자마다 손글씨로 적힌 수취인 이름이 반듯하다. 그는 오늘도 가장 먼저 연로한 고객들의 물건부터 골라 담는다. 노부부에게 갈 혈압계, 식이 조절 중인 아주머니에게 갈 현미, 새학기를 앞둔 초등학생에게 갈 연필 묶음. 도연은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숨을 고르고 테이프 자국을 한 번 더 눌러준다. 보내는 사람의 간절함이 안전하게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이 손끝에서 전해지는 듯했다. 작업실 구석의 난로는 약한 붉은빛을 내며 깜빡거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은 몇 년째 같은 장면에서 멈춰 있다. 달력 속 사진은 창업 초기에 함께 뛰던 기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거친 얼굴들이지만 눈빛만은 반짝였고 가운데의 젊은 도연은 아직 세상의 냉기와 뜨거움을 두루 배우기 전의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모자를 눌러 쓴다. 오늘도 현장에 나가는 날,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일상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서 단단해진다. 그가 택배 유니폼 상에 지퍼를 올리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한다. 아내 박정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추워요. 목도리 꼭 챙기고 아침은 떡국으로 해둘게요. 도연은 간단히 답장을 보낸다. 곧 들어가요. 첫 배송만 끝내고. 부부의 대화는 길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드러낸다. 말이 많지 않아도 생활은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습관들로 단단히 엮여 있다. 첫 배송지는 언덕 위의 다세대 주택. 겨울 내내 얼음이 남아있는 그 언덕을 오를 때면 도연은 늘 발걸음을 반박자 늦춘다. 혹시나 넘어질까 걱정되는 할머니가 매번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기 때문이다. 천천히 오세요. 서두를 일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사이로 얇게 갈라지지만 그 얇음이 오히려 사람을 멈춰 세운다. 도연은 오른손으로 상자를 안고 왼손으로 난간을 잡는다. 발걸음 사이사이로 젖은 얼음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밟힌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문을 반쯤 열고 얼굴을 내민다. 아이고, 항상 고맙지. 내 손주가 보낼 줄은 몰랐네. 그는 상자에 찍힌 보낸 사람 이름을 다시 확인하고 조심히 여세요. 안에 유리병이 있어요. 하고 당부한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도연은 두 손을 모아받는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인다. 두 번째 배송은 동네 의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는 이 시간에도 와주시네요. 환자분 검사 시약이 급했어요. 하고 인사를 건넨다. 도연은 상자 봉인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인수증의 사인을 받는다. 그에게 배송은 단순한 운반이 아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하루 더 버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정직하게 연결하는 일이다. 그가 직접 현장에서 뛰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회사의 규모가 커져도 책상에만 앉아있는 경영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사람과 물건, 마음과 약속이 교차하는 자리에서만 배우는 것이 있기 마련이니까. 첫 라운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정혜가 따끈한 떡국을 상에 올려놓는다. 김이 오르는 그릇을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 오늘은 딸 한수지의 상견례 날. 수지는 강의 준비가 남았다며 먼저 학교로 향했고 도연은 마지막 배송한 건을
처리하고 바로 호텔로 가겠다고 말해두었다. 정혜는 남편 앞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이며 말없이 미소 짓는다. 사람을 오래 만나려면 첫 만남일수록 마음을 낮춰야 한다고 늘 말하던 남편의 신념을 믿기에 굳이 잔소리를 덧붙이지 않는다. 대신 혹시 모를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가볍게 지난 날을 떠올린다. 당신 처음 창업하던 해에도 이 시간에 떡국 먹었지.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추워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버텼다는 게 기억나지. 식사를 마치고 그는 상견례에서 입을 외투를 챙길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니폼 위에 깔끔한 코트를 걸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삶이고 우리 회사의 뿌리니까.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도리를 목에 둘러준다. 두 사람의 손등이 스칠 때 세월이 지나며 생긴 주름과 굳은 살이 서로의 온도를 더 잘 붙잡아준다. 문을 나서기 전 도연은 현관 선반 위에 오래된 명찰을 한번 쓸어본다. 바랜 파란색 바탕에 한강물류라고 찍힌 글자. 시작은 작았지만 의미는 컸던 시절의 상징. 그는 그 명찰을 지갑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는다. 오늘의 걸음도 어제의 걸음과 다르지 않게 묵묵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마음먹으며 골목을 내려오며 그는 동네 편의점 앞을 지나친다. 야간 근무를 마친 청년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도연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 항상 새벽에 보이시길래 저도 힘이 나요. 그 말에 도연은 손을 흔들어 답한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미소 짓게 한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떠오르는 첫 차량을 기다리며 그는 오늘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정리한다. 늦지 않을 것, 언어를 아낄 것, 마음을 다할 것. 그의 규칙은 화려하지 않지만 실패가 드물다.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큰 신뢰를 얻는다는 진리를 그는 삶으로 배웠다.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진다. 건물 외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출근길 사람들의 어깨가 겹겹이 이어진다. 그 틈에서 도연은 문득 어젯밤 수지가 남긴 메모를 떠올린다. 아빠,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은 제가 잘할게요. 딸의 글씨는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둥글고 단정했다. 그는 그 메모를 지갑에서 꺼내 다시 읽고 명찰 뒤에 조심스레 끼워 넣는다.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호텔에 도착하기 전 그는 잠시 회사 물류센터에 들러 현장 책임자와 인사를 나눈다. 야간 배송을 마치고 복귀한 기사들이 차량 키를 반납하고 오늘 배차표를 확인한다. 도연은 누구에게나 같은 눈높이로 말을 건넨다. 어제 신도시 라인도로 결빙 심했죠? 오전 브리핑에 안전공지 추가합시다.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한다. 이곳에서 그는 직함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쌓인 신뢰가 말을 대신한다. 그가 떠나려 하자 젊은 기사가 머뭇거리며 다가와 묻는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오늘 중요한 자리 있다고 들었는데 유니폼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도연은 짧게 웃는다.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내가 한 일을 지워지게 하진 못하니까. 젊은 기사는 그 말의 뜻을 곱씹듯 고개를 숙인다. 차량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코트를 털어 정돈하면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얇게 스며든다.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마음만은 허둥대지 않으리라. 그는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나는 나의 일을 한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본다. 그 다짐은 오래전 창업 자금도 화려한 인맥도 없던 그가 맨몸으로 버티던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준 가장 믿을 만한 약속이었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약속. 오늘도 그 약속을 따라 걸을 뿐이다. 호텔 예약팀과의 통화가 끝난 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상대 측 어머니 윤미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상대 집안이 택배라면서요? 호텔 드레스 코드는 아시죠? 말끝을 흐리며 던진 질문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다. 판단이었고 경고였다.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메모 앱을 열었다. 상견례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 항목에 작은 별표를 붙인다. 존중의 기준을 잃지 말 것.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매번 되새겨왔다. 수지는 아버지의 직업을 택배기사라고만 주변에 소개해왔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실제로 배송을 했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다만 사람들은 그 한 줄짜리 사실 뒤에 있는 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창업의 고단함, 실패의 기록, 조직을 세우고 지키는 일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려는 고집. 수지는 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증명할 길이 많다. 최태주는 수지와 대학 동문이었지만 학부와 대학원 시절을 서로 다른 길에서 보냈다. 졸업 후 태주는 각종 모임과 단체에서 얼굴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 수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씨름하며 사소한 진실들을 더듬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의 만남 끝에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부모 세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열의 기색이 조금씩 드러났다. 태주는 우리 부모님이 체면을 중시하셔서 장소는 호텔이 좋겠다고 말했고 수지는 장소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화는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가치가 닿는 지점이 넓지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냈다. 상견례 전날 밤 수지는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혜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다. 불편하면 그만두어도 돼. 결혼은 내 인생을 함께 꾸릴 사람이랑 해야지. 체면으로 묶인 사람하고는 오래 못 가. 수지는 씩 웃었다. 엄마 알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볼게.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 사람이 먼저라고. 두 사람의 대화는 외유내강이었다. 단단한 중심이 있었고 중심을 흔들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날 밤늦게 수지는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부모님께는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걸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 태주는 곧장 답장을 보냈다. 응, 알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수지는 알았다. 어려워한다는 말은 때로 인정하지 않는다와 동의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믿고 싶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을. 상견례 당일 아침 수지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연한 빛의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첫 강의를 나가던 날 교수실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다. 학생을 설득하려면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사랑에도 적용될 거라고 믿었다. 설득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견디는 힘으로써의 존중. 수지는 마지막으로 립밤을 바르고 가방을 챙겼다. 잠깐 주저하다가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늦으셔도 돼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답장은 짧았다. 곧 보자. 마음 놓고 웃어라. 그 한 줄만으로도 수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내려앉았다. 호텔 로비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주말마다 열리는 웨딩 촬영팀,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는 사람들, 체크인을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수지는 예약 확인을 위해 카운터에 서서 미리 준비한 문서를 건넸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뒤쪽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조각이 귀에 걸렸다. 상대 집이 택배라네. 요즘은 택배 회사도 돈 된다는데 그래도 사돈감으로는 말끝이 사라지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그러나 버틴다는 말이 꼭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복잡한 마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다. 잠시 뒤 라운지 쪽에서 태준과 그의 부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태준의 표정은 어색한 미소로 고정되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윤미자는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아가씨, 사진보다 실물이 더 단정하네. 반가워요. 수지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췄다. 최성국은 시계를 확인하며 약속 시간에 딱 맞게 왔군이라고 말했다. 그 말의 억양은 칭찬 같았지만 지각에 대한 경계선처럼 들렸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라운지 한켠의 테이블로 이동하는 동안 윤미자의 시선은 수지의 옷매무새, 구두, 가방을 연달아 훑쳤다. 빈틈을 찾으려는 듯한 눈길이었고 그 눈길을 수지는 모른 척 스쳐 지나갔다. 아버님은 곧 오시나요? 윤미자가 묻자 수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배송만 마치고 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순간 윤미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오늘도요? 네, 현장 일을 놓지 않으세요. 태준이 그 사이를 메우듯 말했다. 장인어른께서 성실하시다니까요.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빠져있는 진심이 수지의 귀를 스쳤다. 말의 모서리는 둥글게 깎였으나 속은 비어 있었다. 수지는 물컵을 들어 입술을 적시고 자리 위에 투명하게 놓인 경계선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아직 건너가지 않은 선, 넘어오지 말아야 할 선,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를 선. 그때 카운터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발렛 직원과 짧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손님, 직원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저는 손님인데요. 복장이.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길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멀리서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걸음걸이와 어깨. 아버지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난처한 표정을 지은 발렛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늦게 와서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간의 공기를 조금 바꾸었다. 그러나 바뀐 공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판단해버린 뒤였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시선이 더 노골적인 말이 되어 돌아올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에서 모자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오셨어도 됐는데요. 도연은 딸의 눈을 짧게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누군가의 기다림을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는 코트를 고쳐 입고 자리를 향해 걸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라운지의 몇몇 눈동자가 따라붙었다. 누구는 호기심으로, 누구는 경멸로, 누구는 단순한 구경으로. 수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다시 세웠다. 오늘 어떤 말이 오가든 나는 내 편을 지킬 것이다. 그 다짐이 그녀의 어깨를 똑바로 세웠다. 자리를 옮겨 앉자마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메뉴판을 펼친 윤미자가 가장 비싼 코스와 중간 가격의 코스를 번갈아 살피더니 태준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우리는 A 코스로 할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우리 눈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수지는 물냄새를 맡듯 어색함을 감지했으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도연은 저는 간단한 식사면 충분합니다. 일이 있어 곧 다시 나가봐야 해서요. 라고 설명했다. 그 순간 최성국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오늘 같은 날에도 일을요? 중요한 자리인데.
그는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며 덧붙였다. 약속은 중요하지요.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곁을 세우려다 한 박자 쉬었다. 변명은 때로 마음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 대신 물컵에 물을 채워 아버지 앞에 놓았다. 정혜는 조용히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태준 씨는 요즘 어떤 책을 읽나요? 수지가 수업에서 다루는 책을 몇 권 추천해 주더군요. 태준은 준비된 미소로 화답했다. 저는 실용서를 주로 봅니다. 인맥 관리나 자기 개발 같은 것들요. 세상은 결국 관계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계가 중요하지요. 다만 그 관계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신뢰일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웨이터가 와인을 추천하며 잔을 놓는 동안 윤미자는 수지의 손가락을 흘깃 보았다. 액세서리가 거의 없는 손. 검소하네. 요즘 아가씨들은 다들 반짝이는 걸 좋아하던데.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자랑의 기준을 은근히 강요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수지는 담담하게 웃었다. 저는 수업 자료가 늘 손에 묻어서요. 그 대답에 윤미자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대답이 반격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식전빵이 나온 뒤부터 대화는 조금씩 삐걱거렸다. 최성국은 자신의 과거 직함과 인맥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예전에 협회 쪽에서 나를 찾으면 말이지 다들 와서 먼저 인사를 했어. 사람은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란 게 있거든. 그는 잔을 기울이며 당연한 듯 말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자리에서 드러나는 책임을 떠올렸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수지가 긴장한 어깨를 살짝 잡아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도 수지는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첫 코스가 끝나갈 무렵 윤미자가 말했다. 아버님은 어느 업체에 계신다고 했죠? 수지가 답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직접 배송을 하세요. 윤미자의 입꼬리가 흔들렸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은 그런 일을 외주로 돌리는 데가 많아서 직접 하시는 분이 드물죠. 현장 일이 손에 남는 게 많아요. 말끝에 얇은 웃음이 덧붙었다. 그 웃음은 도연의 유니폼에서 묻어난 먼지를 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최성국은 잔을 내려놓으며 부연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돈이면 어느 정도 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준이 앞으로 나갈 길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 중의 온도가 내려가는 듯했다. 수지는 잠깐 고개를 떨구었다. 정혜의 눈이 흔들렸고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를 거래의 테이블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거래가 아닌 약속을 하러 왔다. 대화의 목적이 다르면 말의 방향도 어긋나기 마련이었다. 도연은 한 박자 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길에 도움이 되기보다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면 되니까요. 잠깐의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곧 깨졌다. 웨이터가 스테이크를 내오려는 찰나 최성국은 냅킨을 접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택배일의 냄새가 호텔에 남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꾸할 새도 없이 그는 또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업그레이드된 삶을 원해요. 우리 태준도 마찬가지고. 말의 끝에서 업그레이드라는 단어가 번쩍거렸다. 사람의 삶을 등급으로 나누는 언어는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을 베었다. 수지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삶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요.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태준이 난처한 얼굴로 손을 내저었다. 여보, 진정하자. 수지는 아직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호칭은 어색하게 공중에서 흔들렸다.
도연이 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괜찮다. 그리고 천천히 최성국을 바라봤다. 사람을 냄새로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손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을 건네고 어떻게 받았는지로요.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단단함은 종종 도발로 오해된다. 최성국은 얼굴빛을 굳히더니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라운지의 몇몇 시선이 이쪽으로 돌아왔다. 윤미자는 그 시선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람 많은 데서. 하지만 이미 방향은 기울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금이 되고 금이 갈라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태주는 눈치를 보며 화제를 바꾸려 했다.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요즘 물류업계는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던데요? 사람 손을 덜 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자동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마지막 한 걸음,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만큼은 아직도 사람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어디에 두어야 안전한지 판단하는 일, 그건 책임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말을 아꼈다. 과시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미자는 그 말 끝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은 그런 판단도 시스템이 해요. 사람 손이 꼭 필요한가 싶네요. 정혜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직 사람이 잘하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수지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한편 태주는 부모와 약혼자 사이에서 시선을 바쁘게 옮겼다. 그의 이마에 얇은 땀이 맺혔다. 대화의 온도가 오를수록 그의 중립은 불가능해졌다. 어느 편에도 확고히 서지 못하는 태도는 곧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터였다. 메인 요리가 도착했을 때 웨이터가 실수로 소스를 조금 흘렸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냅킨을 들어 그 자리를 가렸다. 괜찮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웨이터는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윤미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현장 일하시는 분은 이런데 민첩하시네. 농담처럼 포장된 말이었지만 칭찬이 아니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고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타격을 흡수하는 미소. 오래 현장을 다닌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표정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최성국은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우리 쪽이 장소를 정했으니 예의지요. 그는 카드를 꺼내며 슬쩍 덧붙였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는 내가 주로 챙기게 될 겁니다. 우리 집안이 그래왔거든요. 그 말은 소소한 배려처럼 보였지만 관계의 주도권을 선포하는 선언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정혜는 담담히 미소 지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금이 커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금은 소리 없이 길어지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이동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도연의 유니폼을 스쳤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시선을 받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그 시선 뒤에 곧 도착할 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부딪히며 죄송합니다. 직원분인 줄이라 말하자 도연은 밝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다. 수지는 그 웃음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숨겼다. 아버지는 늘 자신이 먼저 상처받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래서 가족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태준이 작게 말했다. 장인어른, 다음에는 복장을 조금 더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요. 그는 부탁에 어조를 얹었지만 말은 이미 요구로 들렸다.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복장은 예의의 문제지 사람의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야.
도연이 조용히 답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네 사람의 표정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었다. 누군가는 체면을, 누군가는 존중을, 누군가는 안정을,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려 했다. 같은 공간에 서 있었지만 각자가 지키려는 것은 서로 달랐다. 상견례의 식탁은 형식적으로는 완벽했다. 접시의 배열, 잔의 각도, 냅킨에 접힌 모양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러나 형식이 빈틈없이 빛날수록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후식차가 나올 즈음 윤미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다. 사돈어른은 근속은 얼마나 되셨어요? 수지는 질문의 미세한 어긋남을 듣고 눈을 들었다. 근속은 회사가 직원에게 묻는 말이었고 사돈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 도연은 웃으며 받아넘겼다. 저는 제가 정한 근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정혜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돌리려 작은 에피소드를 꺼냈다. 얼마 전 동네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택배 아저씨가 오니까 제일 먼저 달려오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사람이 반가웠나 봐요.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일, 그것이야말로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가장 간단한 증거라고 그녀는 믿었다. 하지만 최성국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선물 보따리를 펼치듯 자신의 인맥을 늘어놓았다. 협회 고문께서도 우리 태준을 아끼셔.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니까. 줄이란 것은 많이 서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더군요. 도연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만 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양보해도 괜찮고요. 그의 말은 공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건드린다고 느낀 사람에게는 방어의 신호가 된다. 최성국은 눈살을 모았다. 요즘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으려면 보여줘야지요. 차, 시계, 자리, 사람. 다 명함입니다. 그는 명함이라는 단어에 힘을 실었다. 도연은 손등에 남은 상자 자국을 잠시 바라보았다. 명함은 종이에 찍혀 나오지만 신뢰는 손으로 새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킵니다. 인터뷰하고 글로 정리하는 프로젝트요. 거기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심하는 법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은 무겁지 않았으나 존재감을 갖고 테이블 위에 놓였다. 윤미자는 공손한 미소로 대답했다. 좋은 말이네요. 다만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지요. 현실이라는 단어는 자주 편파적으로 사용된다. 듣는 이의 위치에 따라 그 현실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태주는 부모와 수지 사이에서 현실을 핑계로 안정을 택하고 싶었다. 그에게 현실은 부모의 평가와 사회적 기대였다. 수지에게 현실은 두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다. 도연에게 현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성실이었다. 세 사람의 현실이 한 테이블에 놓였고 그 접점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혜는 딸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었다. 우리 수지는 어려서부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하면 먼저 먹을 것을 챙겨주더라고요. 마음이 허기지면 무엇도 들리지 않거든요. 다정한 회상이었지만 윤미자의 다음 말은 그 다정함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그렇죠. 마음만으로 사는 건 아니니까요. 혼사에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조건이라는 두 글자는 바늘처럼 예민했다. 공기를 찌르고 마음을 콕 하고 건드렸다.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조건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사람을 앞서면 조건이 바뀔 때 관계도 바뀌더군요. 저는 오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변하는 것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삶.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도 확인하는 다짐이었다. 창업 초기에 자주 들었던 회의의 목소리들, 계산서의 숫자가 경고하던 불안들,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게 했던 한 줌의 신념. 그 모든 것이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나왔다. 자리를 옮기려 로비로 나왔을 때 호텔의 조명은 더 밝아져 있었다. 영업장이 붐비며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꽃다발과 리본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그 화려함 속에서 도연의 유니폼은 더욱 선명해졌다. 윤미자는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아버님, 다음에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 말은 건의였지만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둘러서. 그는 누구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듯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물러섬이 언제나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더 큰 무례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사이사이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기다리는 침묵이 자랐다. 표정은 밝았고 예의는 갖춰졌으며 말은 완곡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 침묵 뒤에 날 것이 튀어나올 것임을. 금은 이미 길게 뻗어 있었고 누군가의 손끝이 그 금을 건드리기만 하면 거미줄처럼 깨져나갈 참이었다. 테이블로 돌아오며 수지는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흘끗 보았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그러나 조금 더 단단한 뒷모습. 그녀는 알았다. 무례가 폭발하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강함으로 보일 것임을. 그때 호텔 현관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며 로비의 식물 잎사귀가 사각거렸다. 작은 소음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최성국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우리 시대에는 신랑 집안이 신부 집안을 이끄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지만 기본은 지켜야죠. 그의 말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기본이라면 서로의 존중 아닐까요? 단정한 발음, 흔들림 없는 눈빛. 순간 테이블 위의 물잔 표면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의 손끝이 긴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일 것이다. 도연은 대화를 더 이상 길게 하지 않으려 했다. 결론 없는 논쟁은 서로를 소모시킬 뿐이었다. 오늘은 서로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좋은 인사만 남기고 싶습니다. 간결한 문장으로 그는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끝내고자 할수록 끝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작동했다. 체면은 종종 사람을 몰아붙인다. 지금 물러서면 진다. 양보하면 낮아진다. 그런 오해가 마음을 굳게 만든다. 웨이터가 차를 채우려 다가왔을 때 윤미자가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사소한 거절이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분위기를 만든다. 작은 무뚝함들이 쌓일수록 큰 오해가 태어난다. 수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이제 가실까요? 그 질문에는 피로와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상처가 자라기 전에 이 자리를 정리하자는 신호.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사드리고 일어나자. 그러나 그 순간 최성국이 무언가를 확인하듯 수지의 손목 시계를 보더니 짧게 웃었다.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검소하네. 태준아, 선물로 하나 해드려라. 말끝의 웃음은 호의처럼 포장되었지만 정확히는 평가였고 서열하였다. 수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딱딱한 조약돌 하나가 또 굴러 떨어졌다. 굴러 떨어진 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발밑을 조금씩 불편하게 만든다. 그 불편함이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사람은 결국 멈춰서게 된다.
그리고 멈춘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게 된다. 아직 그때는 아니었다. 그러나 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로비로, 로비에서 다시 테이블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말의 결이 거칠어졌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무마하려 했고, 누군가는 완곡한 권유를 반복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끝내 자기 기준을 강요하려 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교차하는 가운데에서도 도연의 걸음은 일정했다. 그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설득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든다. 그는 대신 시간을 믿었다. 사람의 진심은 오래 볼수록 드러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령 오해가 생겨도 언젠가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항상 소수라는 사실도 함께 알면서 작은 실수가 큰 폭발을 불러올 때가 있다. 후식 접시가 치워지고 계산을 마치려는 순간 최성국은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듯 목청을 고쳤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집안과는 좀 맞지 않아요. 한 문장은 차갑고 간단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서늘했다. 택배 일하시는 건 성실하시고 훌륭하지만 사돈으로는 격이 부족합니다. 호텔이 택배 냄새로 가득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진 뒤 테이블 위에서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의 숨소리, 누군가의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오리 한순간 가늘어졌다. 수지는 귀에서 핏소리가 울리는 것을 느꼈다. 정혜는 잔을 내려놓으며 손가락을 고리처럼 엮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깊다는 말은 어둡다는 뜻이 아니었다. 무게가 있다는 뜻이었다. 윤미자는 남편의 말을 수습하려는 듯 웃었다. 오해 없으시길. 저희가 체면을 좀 따져서요. 요즘도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신분 상승이라는 게 아무래도 말끝이 모호하게 떠 있었다. 모호함은 때로 더 잔인하다. 분명한 모욕보다 모호한 멸시는 더 오래 남는다. 수지는 그 모호함이 아버지의 손등 위로 낙엽처럼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떨어진 낙엽은 쉽게 치워지지 않는다.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손길을 내밀 수 없었다. 태주는 양손을 들어 올리며 진정시키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만하시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없을 때 상처는 크게 자란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태준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단순할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내뱉었다.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도움되는 집안과 함께해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수지는 그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었다. 미래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미래 속에 그녀의 자리는 조건부였다. 조건이 흔들리면 자리도 흔들릴 자리.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고 포기가 아니었다. 필요한 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도연은 의자를 조금 밀어 몸을 세웠다. 라운지의 몇몇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모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다만 단어를 정확히 골랐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라서요. 오늘 들은 말씀도 마음에 담겠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냄새로 판단할 수 없고 겉모습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평생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겁니다. 최성국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런 고집으로 세상 버티기 힘들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태준아,
우리 가자.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이 튀어나왔다. 트럭 몰고 상자 들고 다니는 집안이 우리 사돈이라니 말이 되나? 그 문장은 구체적이었다. 구체성은 상처의 형태를 선명하게 만든다. 정혜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 그대로 굳었다. 수지는 의자를 밀며 섰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들은 말 저는 다 기억할 겁니다. 윤미자가 손사래를 쳤다.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아요. 결혼은 이성적으로 계산해야. 이성은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태주는 마지막으로 체면을 챙기려 했다. 수지, 우리 서로 좋게 끝내자. 나는 내 미래를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어.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게도 권리가 있지. 나에게도 있어.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레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반지는 빛났지만 빛이 따뜻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를 끝낼게. 나는 나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시작이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말의 값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말이 누구에게 어떤 값을 치르게 할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협박처럼 들리지 않도록 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평온은 때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된다. 그는 직원에게 계산서를 건네며 자신의 몫을 정확히 치렀다. 그리고 정혜의 코트를 챙겨 어깨에 걸쳐 주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울지 않기로, 오늘은 울음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라운지를 나서는 길, 누군가가 속삭였다. 세상에 저렇게까지 말하나. 또 누군가는 말했다. 요즘 사람들도 저러네. 수지는 그 말들 중 어느 하나도 붙잡지 않기로 했다. 붙잡을수록 마음만 더러워진다.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차가움 뒤에 오는 맑음이 있었다. 그녀는 그 맑음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을 견디기 위해,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호텔 밖 계단을 내려오며 도연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였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에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잠깐 떠올랐다가 잦아들었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물류센터 야간조 반장의 보고였다. 새벽 라인 얼음 해소 완료. 오전 브리핑에 안전 문구 추가했습니다. 도연은 짧게 답했다. 수고했네. 모두 따뜻하게 챙겨 먹이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작은 지시. 그 몇 글자에 그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혜가 조심스레 물었다. 힘들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그런데 견딜만해. 우리가 지켜온 것이 있으니까. 수지는 두 사람 사이를 걸으며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 때문에.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수지를 바라봤다. 내 탓이란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누군가의 말이 너를 낮게 만들 수 없다. 내가 낮아지지만 않으면 돼. 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말 한마디로 부서지지 않는 삶, 그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해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안다. 그는 엔진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자동차 백미러 속으로 호텔 건물이 멀어졌다. 건물은 멀어졌지만 오늘 들은 말들은 아직 가슴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 말들 주위에 그는 다른 것들을 더했다. 약속, 책임, 존중, 그리고 사랑.
그 단어들이 말의 상처를 조금씩 감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다. 오늘 끝났고 그래서 시작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잔향처럼 남아 있었다. 말의 값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이 단지 누군가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다. 내일 아침 그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늘 판단할 자유가 있지만 판단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호텔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무게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차 안에서 내내 말을 잇지 못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혜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무엇이라도 따뜻한 걸 끓여야 이 차갑고 쓸쓸한 분위기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지는 신발도 벗기 전에 거실 소파로 걸음을 옮겨 그대로 주저앉았다. 긴장과 수치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현관에 서서 잠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진정시킨 뒤 딸 옆에 앉았다. 수지야. 그가 짧게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속에는 슬픔과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수지는 결국 눈가가 젖어 올라가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굳이 그 옷을 입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뻔하잖아요. 그분들 말이 얼마나 잔인할지 예상 못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와 떨렸고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가 그 일을 하는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야. 택배는 내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야. 내가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도 알 수 있고 고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기다리는지도 느낄 수 있어. 만약 내가 오늘 그 옷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내 삶의 절반을 부정하는 게 되지 않겠니?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까지 함부로 대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안 됐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사회의 냉혹함 앞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정직함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을 원망하는 모순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혜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 딸 앞에 놓으며 말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 하지만 내 아버지는 늘 자기 방식을 지켜왔어.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이야. 도연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사람의 말은 때로 칼이 되지.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말로 결정되진 않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지키는 건 내 몫이야.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존중할 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눈앞에 놓인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명찰을 발견했다. 한강물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들어 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끔 보여주던 그 명찰이었다. 아버지,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만든 이름표야. 회사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트럭 한 대로 시작했을 때 달고 다니던 거지. 내가 어떤 출발선에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간직하고 있단다. 수지는 그 명찰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삶은 단순히 택배 기사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없었다. 그는 창업자였고 회장이었으며 동시에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옷차림만 보고 판단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진심과 신념이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짧은 문장으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정혜는 딸에게 너는 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뿐이야 라고 말했다. 수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았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단단한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언젠가 그들이 오늘의 말을 후회하게 될 거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 삶이 알아서 보여줄 테니까. 도연은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허영과 체면은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며칠이 흐른 뒤 집 앞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강물류그룹 본사. 정혜가 우편물을 들고 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자 도연은 안경을 쓰고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봉투 안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2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창립 30주년 기념식 초대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행사 순서와 참석자 명단이 적힌 안내장이었다. 초대장 전면에는 큼지막하게 한강물류그룹 사람과 사람을 잇는 30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 트럭 한 대와 낡은 창고에서 시작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지게차도 없이 맨손으로 상자를 옮기던 직원들의 얼굴, 겨울 한파 속에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작성하던 시절, 그리고 고객이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건넬 때 느껴지던 벅찬 감정까지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는 숨을 고르며 초대장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벌써 30년이구나. 우리가 함께 버틴 시간, 그게 바로 한강물류의 역사야. 정혜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뛰었으니 오늘의 자리가 있는 거죠.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초심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이 스며 있었다. 도연이 이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혹여 그날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지 않을지 염려가 된 것이다. 수지는 안내장을 집어들고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다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여기에 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언론사 대표, 지자체장, 그리고 장학금 받은 학생들까지 모두 온다고 되어 있어요. 전국 방송으로 생중계도 하네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상견례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아버지가 더 강하게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죠?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 행사는 나 개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야. 한강물류가 어떤 가치를 지켜왔는지 우리 직원들과 세상에 다시 한번 말해주는 자리일 뿐이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지난 상견례에서 들었던 모욕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정혜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나는 그날 일을 잊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도 알아. 그래도 너무 정면으로 언급하지는 마세요. 혹여 괜한 오해가 생기면 도연은 그녀의 말을 차분히 끊었다. 걱정 마.
나는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지켜온 가치를 말할 뿐이다.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그때 수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 그날 호텔에서 저는 너무 무력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를 지켜드리지도 못했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객석에 앉아서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볼게요.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 시선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줄 거야. 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한편 같은 시각 다른 집에서도 초대장이 도착했다. 업계 지인을 통해 초대 소식을 들은 최성국 부부는 우편함을 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윤미자가 카드를 펼쳐보고는 놀라움과 욕심이 동시에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한강물류그룹 회장이 직접 초대한 거야? 이런 자리는 놓치면 안 되지. 업계 큰손들이 다 모일 텐데 우리가 인맥을 만들어두면 앞으로 도움될 게 많아. 최성국은 카드에 문구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물류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우리가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이 정도 행사에 얼굴을 비춰야 해. 줄을 대두면 나쁠 게 없지. 그는 은퇴 후 사업 실패로 자존심에 금이 갔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이번 기회가 체면을 회복할 발판이 될 거라 기대했다. 태주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수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난 상견례에서 아버지가 퍼부은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는 부모의 결정 앞에서 늘 그렇듯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혹여 행사장에서 다시 수지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또다시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끝내 말로 꺼내지 못했다. 행사 준비는 전국 언론이 주목할 만큼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신문에는 기념식 광고가 실렸고 방송국에서는 생중계 편성을 확정했다. SNS에는 한강물류 30주년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다. 사회에서는 한강물류가 단순한 물류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지켜온 기업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직접 후기를 남기며 감사를 전했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위기 때마다 함께해준 회사라며 지지를 보냈다. 정혜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다가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 이 모든 걸 공개적으로 하실 거예요? 조용히 치를 수도 있었잖아요. 언론까지 오면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기록으로 남길 거야. 우리 회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기록은 사람의 기억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겠지.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연설문을 손보았다. 그는 원래 짧고 간결한 문장을 좋아했지만 이번만큼은 단어 하나하나에 더 큰 신중을 기울였다. 사람의 가치, 노동의 품위, 겉모습보다 마음.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들이 문장으로 정리되었다. 연설문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 겨울 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도연은 별빛을 향해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나는 어떤 꾸밈도 없이 진심을 말하리라. 그리고 그 진심을 통해 지난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만들리라. 행사 당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한참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유니폼이 아닌 양복을 입으니 낯설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자리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의 품위를 다시 말하는 무대였다. 현관 앞에서 정혜가 마지막으로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속삭였다. 당신, 오늘은 꼭 웃으면서 돌아오세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오늘은 그럴 거야. 행사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각계각층의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초청받은 장학금 수혜자들까지 모두 자리를 가득 채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강물류그룹 창립 30주년 사람을 잇는 30년이라는 문구가 번쩍였다. 객석 한편에는 최성국 부부와 태준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고 반신반의했지만 업계 인맥을 넓히려는 욕심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행사장 곳곳에 걸린 도연의 사진과 연역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도연은 트럭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창업자 겸 회장 한도연이라는 설명이 선명히 붙어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개회를 선언했다. 오늘 우리는 한강물류의 3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직접 걸어오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창업자이자 회장 한도연.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도연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객석의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 속에는 놀라움, 존경,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최성국 가족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지금도 주 2회 직접 배송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사람의 삶을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기자들은 분주히 메모를 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회장이 직접 배송을 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는 그 순간 아이가 상자를 받고 기뻐하는 그 표정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 일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입니다. 연설 말미에 도연은 잠시 멈추더니 지난 상견례에서 받았던 모욕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박수 소리 속에서 최성국 가족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호텔에서 모욕했던 그 택배 기사가 바로 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행사가 끝난 뒤 VIP 라운지에서는 수많은 대화가 오갔다. 상견례 자리에서 회장님을 무시했다던데 사실이래. 몰라서 한 말이라도 그게 더 문제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업계 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최성국 가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일부는 대놓고 체면 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했네라고 수군거렸다. 협회에서는 곧바로 움직였다. 태준에게 약속했던 추천 자리는 보류되었고 성국이 노리던 협력사 자문 자리도 취소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회장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인맥과 체면을 자랑하던 그들의 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집에 돌아온 성국은 술잔을 기울이며 분노를 사겼다. 내가 어떻게 쌓아온 인맥인데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윤미자는 명품 가방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아. 백화점 카드도 막히고 모임에서도 연락이 없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태주는 방 안에 틀어박혀 전화를 붙잡았지만 누구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동창 모임 단체방에서도 이미 그와 가족의 이름은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사람을 직업으로 무시하더니 알고 보니 회장이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대가지.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전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은 매일 서로를 탓했다. 성국은 아들을 몰아붙였다. 내가 수지를 붙잡았어야지. 내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태주는 울분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괜히 큰 소리 쳤잖아요. 아버지가 택배 냄새 운운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다고요. 윤미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울부짖었다. 제발 그만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하나 잘못 때문만은 아니잖아. 그러나 그들의 울음과 분노는 가족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균열을 만들 뿐이었다. 며칠 후 최성국은 결국 도연에게 사과를 청했다. 그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싶었다. 도연은 의도적으로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국밥집을 택했다. 허례허식이 없는 곳에서야 비로소 진심이 드러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밥을 앞에 두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성국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며 말했다. 그날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회장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과처럼 들렸지만 여전히 변명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 조용히 대답했다. 몰라서 한 무례가 더 깊습니다. 그날 당신은 나를 모욕한 게 아니라 내 딸을 모욕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태도는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성국은 고개를 떨구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호소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시간이 할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당신 아들은 내 딸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국은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국밥은 금세 식어갔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성국은 홀로 남아 식지 않은 국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태주는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지,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아직도 너를 좋아해. 그날은 상황이 그러나 수지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달랐어도 그날 당신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말한 미래에 나는 조건 없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수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우리는 끝났어요. 결혼은 체면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그녀는 반지를 조심스레 상자에 넣어 돌려주었다. 그 순간
태주는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와 사랑 전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연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말했다. 잘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고 했으니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성인이 되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새벽이 찾아왔다. 도연은 평소처럼 트럭을 몰고 골목을 누볐다. 오늘도 상자에는 사람들의 하루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태준이 자원봉사자로 나와 배송을 돕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도연은 짧게 미소만 지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수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직업윤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열심히 적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진심이었다. 정혜는 집에서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은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의 증표가 되었다. 마지막 장면, 도연은 다시 트럭 손잡이를 꽉 쥔다.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맑게 울린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남았다. 사람의 가치는 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아 올린 무게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